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단일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시 중단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점점 꼬여가는 역사 전국의 실타래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군기 홍익대 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하자. 또 박근혜 대통령 일단 고시하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는데 박 대변인 어떤 의미로 읽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꽉 막힌 전국 좀 뚫어보려고 하는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으로서도 부담이고요.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주무장관도 영 시원찮고 차관은 학술적으로는 대놓고 반대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다 이 정국에 끌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연말이라서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민생 법안들을 잘 고민해야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19대 국회 거의 이제 막판 마지막 수업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느닷없는 대통령 지시 과제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도 야도 부담스럽고요. 네.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다 논리는 다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없고 이제 감정 섞인 막말만 서로 주고받을 차례인데 이러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정치권은 좀 민생에 전념하자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나름 의미 있는 좀 제안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 많지가 않다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여당이 먼저 뛰어나와서 즉각 거부를 했네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정략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고시사항이니까 밀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치에도 생채기를 내고 민생에도 생채기를 내는 이런 모습을 계속 가져가길 바라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저 여야 모두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인데 말씀 주신 대로 여권에서는 사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며 거부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저는 여당이 거부를 할 줄 알았고, 근데 저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왜 사회적 논의기구를 들고 나왔을까? 예. 우리 박용진 대변인 야당에 오래 계셨고 NGO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이 단어가 진부한 단어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미기업법 할 때도 나왔죠. 그다음에 노사정 할 때도 나왔는데 물론 노사정에는 딱 맞는 단어예요. 사회적 논의기구.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사회적 논의기구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교과서야말로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야당이 분위기가 좋아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정면 돌파를 얘기를 했지만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380여 명이 이거 안 된다 하고 학교에서 또 제동 걸었거든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전문가 영역 집단하고 잘 이해를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면 될 텐데 느닷없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왜 우리 야당은 잘못되면 항상 이렇게 사회적 논의기구라든가 진부한 걸 들고 나올까? 원탁에 이런 거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야당이 참신하지 못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꿔가지고 전문가 영역 집단하고 잘 해가지고 여론을 설득이 낫다. 당연히 여당은 잘 됐다고 해서 안 받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아니라 그러면 전문가, 박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교과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이렇게 분리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학계에서 당초 정부 여당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380여 명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 그룹들이 이거 안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야당이 타야 되는데 이런 전략적으로 타질 못하고 늘상 하던 거 안 되면 각계에서 모여서 한번 해보자.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보자. 이게 진부한 거죠. 제가 안타깝습니다. 진부하다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논의에 맡기자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 여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교과서 만드는 일을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자고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이미 교과서 만들어지기로 결정났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 개의 시스템이죠. 대한민국이 과거에 했고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가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과 여러 선진국가들이 하고 있는 검인정 제도가 있고요. 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고 있는 자유발행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하고 있는 제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반대하고요. 근데 대통령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결정 났으니까 교과서 만드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민생 가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엉뚱한 논란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이 해법을 제시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 논의 기구라는 게 결국은 물론 틀은 좋은데 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서 논란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그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말 릴레이 주고받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정기국회를 진행하면서 예산국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국정화 논란, 국정화 교과서 논란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쟁 중단, 논의는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여당과 대통령은 뭐냐면 교과서는 북한처럼 교과서는 북한처럼 만들기로 하고 그걸 만드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지금 불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예전에 교학사 교과서 만들었던 분들 중심으로 하겠죠.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대통령은 속이 시원하고 여당은 좋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민생 생책이 나요. 정치 망가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영진 대변인께서 교과서는 북한처럼이라는 그런 단정적인 그 슬로건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뭐 국정교과서, 뭐 통합교과서인지 올바른 교과서인지 워낙 지금 교과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그걸 가겠다는 거고 야당은 안 된다는 거고 또 여론은 또 반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야당이 아주 그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학계에 좋은 분위기 또 야당에 좋은 분위기가 있는 거를 살지 못하고 느닷없이 사회적 논의기구 뭐 내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게 뭐 원탁회의라든가 사회적 논의라는 게 너무 그 진부하게 들리거든요. 뭐가 잘 안 되면 뛰쳐나가 만들자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좋더라도 이름이라도 그럴싸하게 바꿔가지고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도 이상하게 잘못 나와 있는데 사회적 논의기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여당 내에서는 이번 12.8 재보선 결과 물론 미니 선거였지만 그 결과를 덮기 위해서 또 사회적 논의 기구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그런 인식이나 혹은 이제 정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인식이 나라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일만 걱정하는 경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젯밤에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제안 어쨌든 고시 만료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5일이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게 여론이 어찌 됐든 간에 여야가 싸움을 하든지 말든 간에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소신은 되게 중요한 정책 소신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정치의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또 그게 정치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자기 고집만 앞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2.8 재보선에서 물론 선거율이 뭐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면 야당은 두말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든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죠. 제가 대변인하는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내뱉었던 선거 끝나고 나서의 브리핑, 논평.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 겪더라도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고요. 그걸 똑같이 반복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말만 반복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가르쳐준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교과서에 대한 그 추진, 대통령이 워낙 막 하시니까 여론과 지식인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담아 민생을 잘 치르라고 지지의 물을 따라주고 싶어도요. 받아야 되는 야당의 이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물은 다 새거든요. 깨진 그릇으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담아줄 만한 우물가에 마음 착한 아낙네들은 없는 거거든요. 민심은 정확하게 야당의 상황과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보다 단결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파 갈등. 지금 잠깐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덮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파 갈등이 있고 혁신하지 못하는 게 눈에 띄고 그러니까 국민들 냉정하시거든요. 20%가 참여했던 혹은 뭐 100%가 참여했던 간에 선거 결과는 그대로 민심구 자체입니다. 네. 여론조사 응답률 3% 4%밖에 안 되는 걸 막 환호하면서 받아들이면서 20% 유권자가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 참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에 손바닥으로 불과하죠. 하늘을 예. 가리는 것이다. 정 교수님은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로 좀 예, 보십니까? 지금 뭐 박영진 대변인이 아주 정말 잘 분석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 정책으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나아갈 바도 잘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습니다. 내년 총선하고 내후년 대선 야당이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은 기초의원, 광역 뭐 의원, 그다음에 단체장 한 명 이 선거인데 그래도 모양새라든가 여러 가지 기분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수도권은 광역의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건데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부산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서 그 기초의원이 떨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전초전 선거지만 네. 다시 한번 뼈를 깎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깎아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많이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예. 역시 국정교과서와는 저는 별개로 가는 전략도 필요하고 자체 내 쇄신.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왜 20%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위적으로 공천 시스템을 자꾸 유지를 할까, 고집을 할까. 지금 뭐 새누리는 이번에 이긴 사람들도 다 상향식 공천에서 후보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뭔가 친노 패권주의를 계속 몰고 가겠다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20% 말 안 듣는 사람들 딱 골라가지고 평가위원들 구성된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친노 그룹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20%의 어떤 전략 공천의 가능성 남아 있고 네. 여전히 야당이 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더 권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내년에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 이대로 가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또 오늘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공식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트위터를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새롭게 리더십을 구성한다면 그 리더십의 방향은 뭐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먼 일만 나면 그러니까 지도부 흔들고 먼 일만 나면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야 되는데 네.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두루뭉술이한 답변들을 내놓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그 당시 한나라당은 거의 난리 직전이었습니다.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뺏겼죠, 서울시장을. 그리고 여러 선거에서 아주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라 돈 받은 국회의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 얘기가 나돌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박근혜. 네. 그야말로 비주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엄연히 권력으로 살아있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박근혜 그 당시 의원에게 모든 권력 그리고 네. 모든 공천 권한을 다 넘겨버렸어요. 네. 당원 당규까지 뛰어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자는 거냐? 그럼 그 리더십과 대안은 뭐냐? 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주자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보수는 그러니까 공멸의 위기에 단결하는데 야권과 진보는 공멸의 위기에 더 분열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게 맞느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저는 박지원 대표를도 당 지도부로 모셔봤고 또 지금 비주류 의원도 모셔봤고요. 친노 지도부도 모셔봤습니다만 무엇 하나 지금 어느 주류든 비주류든 간에 다 똑같이 지적받아야 되는 상황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90점 하기에는 쉽지 위기 않은. 앞에 분열하는 이 리더십과 이 팔로우십이라면 큰일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역사 전국,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야권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 전국, 야권 민심을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여기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국정화 교과서 측면에서 여론이 우리한테 도우니까 이대로 그냥 가자.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정화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거의 그대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당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야당에 대한 정책 신뢰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야당이 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변신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다 우리가 비웃었잖아요. 야당에서. 저거 다 가짜다. 가짜 경제민주화다. 가짜로 재벌개혁 얘기하는 거다.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뭐예요? 국민들은 변하는 척이라도 하는 쪽에 박수를 보내죠. 변하지도 않고 우리 이대로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쪽에는 박수는커녕 매운 회초리만 질책만 올 것이다. 할 겁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요. 지금 뭐 이런 여론이 있는 반면에 또 여당도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프레임이 여당한테 결국 도움이 안 되는 악수를 둔 것 아니냐라는 좀 여론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장기화됐을 때는 여당한테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그 수도권 같은 데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정교과서에 대한 그 반발 그 여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인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도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요, 배지들은 자기 선거와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 선거의 그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예.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많이 차단하고 있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울수록 이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여야가 공히 국정교과서 문제를 따로 그 한 트랙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쇄신 경쟁이죠. 혁신의 경쟁, 민생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뭐 야권 입장에 저는 뭐 제3자 입장을 보면 그 지금 그 박 대변인께서 아주 좋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 야당이 강해져야 그 균형과 견제 속에서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내년 선거에서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혁신의 움직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최근 제가 그 야당이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매우 유연해졌다는 겁니다. 김한길 대표 때나 이런 데 보면은 전면적인 장애투쟁을 해가지고 참 그 고생만 하고 별 효과를 못 봤는데 최근에는 뭐 청와대 회담도 가고 네. 국회 그 시정연설도 참석을 하면서 또 의사표현을 하면서 또 장외전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연한 전략은 막 좋아 보이고 이 유연한 전략에다가 콘텐츠 있는 혁신안이 좀 가미가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내년 선거에서도 저 희망이 있다고 네. 보는데 그건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달렸는데 저는 제발 저거 20%그 뭡니까 뭐 선출직 공제 평가요. 그거는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데 왜 그 외부에서 온 인사들 10명이 국회의원도 상집표를 매기는지 그 4년 전에 새누리당이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 희생자가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 기억나시죠?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역시 이제 공천룰을 또 이제 바꾸자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룰을 또 만들겠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화, 발언 수준이 설전을 넘어서 이제 막말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실 어제 오늘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의 좀 막말, 도를 넘은 막말 이야기 좀 들어보고 다시 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화적대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 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아직도 직원들을 쥐도 못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필도 안 됐는데 무슨 친일이하고 독재미하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랄까요?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 실성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제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 있는데 색깔론까지 뭐 덮어 씌워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아까 우리 박 대변인님 이제 출구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가 지금 출구 전략 없이 마주치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는 형국인데 어떤 출구 전략을 좀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요. 합리적으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몇 개 나라나 지금 국가가 역사책을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국희 교수님은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냥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교과서 찍어가지고 이것만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정말 후져요. 그거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막 해야 되겠다. 이건 뭐 나의 정치 신념이다 생각하시고 가는 것 같은데 논의를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고 이게 고시 일자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이. 그거를 좀 시간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 네, 고시가 되면 네. 정말 출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교육부에서요. 그러니까 그 교과용 도서를 네.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최소 가장 작은 그 절차와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지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1년 6개월인가 그래요. 최소한.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이 1년 3개월이니까 막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정부가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뛰어넘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 폭주기관차처럼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하자. 그걸 할 건지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도 좀 그러니까 좀 따로 떼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좀 예산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뭐 선거 졌으니까 덮으려고 그런다거나 혹은 야당의 그러니까 논의를 뭐 더 길게 끌어가려고 하는 꼼수라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 나라 생각을 좀 하는 입장에서 같이 좀 방안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 네. 출구 전략을 어떻게 좀 여야가 좀 짜야 될까요? 뭐 우리 흔히 미디어에서 출구 전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출구 전략을 따로 세울 필요도 없고요. 지금 막말 얘기가 좀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 글로벌 트렌드가 막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선도 보면 트럼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막말을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 앙케이트를 해보면 막말하는 정치인은 굉장히 뇌리에 많이 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아주 현실적인 거죠. 막말을 하면은 그 노이즈 마케팅 어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막말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 서청원 대표의 뭐 화적대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날 국제교육원의 그 야당 의원들이 제가 보기 좀 무리하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대선 때 한번 몰려가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으면은 굳이 갈 거 없습니다. 국정원 대권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때 가서 뭐 온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고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제가 문재인 대표가 가지 마라. 그리고 한 사람 정도 보내가지고 알아보면 되는데 몰려가서 또 어떤 그 긴장감이 조성하니까 서청원 대표 화적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죠. 뭐 대통령이 무속인 같다, 친박, 실성파 여기다가 칠성파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네. 두뇌의 정상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공방전이 뭐 현실적으로는 어필된다는 걸 정치인들이 알아요.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말은 역시 품격이 있어야 되고 네. 새누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점잖게 있는 겁니다, 야당이.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 문제도 지금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졌기 때문에 또 국회 의석도 밀린다면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네. 내년 선거 이기면은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권력의 추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한번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내년에 그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꿀 네.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을 써가지고 쇄신의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만 이기면 쉽게 이거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우리 야당이 지금 뭐 좀 약자라고 하면 보다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좀 분리를 해서 이거는 그렇죠. 여론을 믿고 좀 앞으로 가고 정책 경쟁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정 교수님 이번에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구체적인 예산은 많이 다양할 수 있겠죠. 예.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예비비로만 예비비가 44억. 44억. 예비비만 44억입니다. 꼬리표 없이 그냥 온 예비. 우리 이렇게 쓸게요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쓸지 지출 내역도 얘기하지 않는. 그래놓고 내년 5월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법적으로는. 법으로 5월 1일 이전에 보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라고 하는 게 예측 불가능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준비했다면서요. TF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그 예비비를 어디다 쓸지를 몰라요? 웃기잖아요. 44억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그 돈을 그렇게 쓰고요. 국정교과서 추진하는데 1년 동안 추진하고 교과서 찍어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다 국민 혈세예요. 야당으로서 여기 얘기를 해요, 말아요? 아, 내년 선거 이기면 되니까 쓰라고 그래. 그렇게 둬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야당입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선거에 이기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뼈아픈 상황은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찍어준 129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책임 있는 야당이면 돈을 허투루 쓰려고 그러고 국민을 분열로 몰고 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네, 제가 좀 반대를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말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양쪽 다 사실은 좀 불만 많습니다. 무슨 일만 나면 색깔론 동원하려고 그래요. 아까 이정현 최고위원 마이크 꺼져가지고 제대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남북한이 적화 통일이 되고 북한 체제에 편입될 거라고 하는 믿음 아래서 그건 또 육아 했잖아요. 아이들에서 네.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정법입니다만 되게 불쾌하고 몹쓸 소리를 한 거죠. 나중에 사과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야당 의원들 다 사과하면 앞에 있었던 거 다 까먹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게다가 최고위원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여당은 이런 일과 관련해서 색깔론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못된 버릇. 야당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 저쪽은 여당 쪽은 나보다 몰라, 나보다 무식해 라고 하는 그 우월주의 이런 걸 벗어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정치는 계속해서 이른바 막말 정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저는 양쪽이 대단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 점잖고 품위 있는 정치를 위해서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논쟁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에 깊숙하게 관여가 돼가지고 네. 우리 박용진 대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3자적 입장에서 네. 야당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전략적 조언. 자문의 일환으로 네. 조언의 일환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얘기를 하시니까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예산은 뭐 44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예비비 집행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제가 지적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니 넘어가고 다만 현실적으로 그 집행이 된 걸 막을 방법이 그 야당이 없지 않아요? 그럼 없다면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앞으로 이제 100년 동안 검인정 교과서 쓸 그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은 잠깐 동안에 1년 그걸 못 막아가지고 이렇게 딴 데 신경 써야 될 그 전선을 이렇게 네. 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말 논란도 저는 이정현 그 최고위원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는 뭐 정말 그 논리를 전개시켜가지고 그 본인이 그 이정현 그 최고위원이 그렇게 그 논리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닌데 워낙 요즘 뭐 여러 가지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말실수다. 예, 네. 본인도 쿨하게 사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겁니다. 여야가 이렇게 막말로 서로 그 빚고 오고 뭐 이렇게 난타전을 벌일 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이게 말을 실수가 나오면 야당은 아주 점잖게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 네. 그럼 국민들이 아, 야당이 좀 달라졌네. 뭐 정청래 의원도 그 말을 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정청래 의원은 뭐 건성박수라고 그랬는데 어제 그 뭐 텔레비전 보니까 건성박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의원보다 더 많이 쳤던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오버해가지고 야당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네, 야당이 잘 되려고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 같이 잘 되라는 우리 정치 발전을 너무 자꾸 우리가 혐오주의로 정치를 혐오주의적인 거로 몰아가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예, 옳지 않지 않다. 제가 야당 대변인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늘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이 야당 대변인을 할 때 훌륭했었던 멘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삼풍백화점 무너지고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민심이 아주 안 좋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아이고 뭐 그 과거 군사정부하고 권위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이 엉터리 건물들을 내가 다 인수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책임 아니다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그 당시 그 새정치 국민회의 네.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을 탓해야 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조그마한 사고가 벌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쳐서 여당 전체가 그리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다 공격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뼈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이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게 최고의 여당 공격은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정경심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선거를 이겨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최대 공격일 알겠습니다. 거다고 오늘 생각하시면 말씀 돼요. 두 분 말씀 다 여야가 모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